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되게 좀 많이 어수선하죠.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이럴 때 이 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계속 빠질 때보다도 좀 뭔가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거는 뭐 그런 이유인 거죠. 자, 뭐 빠질 것 같아 갖고 팔고 나면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올 것 같아서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나면 거기서 밀리고, 그러다 보면 멘탈이 좀 이렇게 좀 성취를 못하죠. 그래서 훨씬 더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뭐 항상 아까 그 EJ 시간도 그렇고 지금 저 투자의 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냐 하면, 그쵸, 옛것을 배워서 저 새로운 걸 좀 알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지금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뭔가 중심도 못 잡겠고 막 그렇잖아요. 자, 지금하고 비슷했던 때, 그때가 언제냐? 크림반도 때를 살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본다라면 확률이 훨씬 높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크림반도 사태 일지부터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2014년도였어요.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정권이었습니다. 친러 정권에서 뭐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였었는데요. 1월 28일 날 반정부 시위 여파로 뭐 굉장히 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리가 사임을 하게 돼요. 사임을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 날이죠. 뭐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이때 저 2월 18일에서 20일 이때 저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유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비극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2월 21일 날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 그리고 2월 23일 날 푸틴이 뭐 자기 맘대로 크림반도를 합병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 푸틴은 벌써 뭐 자기 마음대로 좀 막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크림반도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좀 더 강경하게 대했다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막 나오진 못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때 결정을 하고, 그리고 2월 27일 날은 이 러시아계 무장 세력이 크림반도에 가서 거기 크림반도 그 지역의 의회를 장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 날 러시아 의회에서 무력 사용을 승인을 하고요. 자, 이 러시아군 흑해함대죠. 이 사람들이 크림반도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크림반도는 이것도 뭐 크롬반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키예프라 안 그러고 이제는 키이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키이우가 우크라이나식 발음이라고. 근데 크림반도는 또 크롬반도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쪽으로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는데요. 자,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3일 날, 자, 지금하고 비슷하죠.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저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이죠. 지네 나라에서 올림픽 했던 거예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그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를 터뜨렸죠. 자, 3월 3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러시아 증시는 12%가 급락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고 빵빵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죠. 자, 주식시장 요즘 러시아 안 엽니다. 뭐 열었으면 다 죽었겠죠. 자, 근데 이날도 러시아가 12% 정도 급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몰고 저 크롬반도로 들어가서 한 게 뭐냐 하면요, 주민들한테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쪽에게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크롬반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민 투표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주민 투표도 마찬가지 좀 부정선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아니 뭐 우리가 일본에 저 들어가 갖고 대마도에 가 갖고 야 니들 우리랑 합병하자 투표해라 해 갖고 하면 그거 우리 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푸틴이 크롬반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하고 합병을 결정합니다. 97%가 찬성했다는데 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뭐 어쨌거나 그랬고요. 그 다음에 푸틴이 크롬 자치공화국을 독립을 승인합니다. 야, 니네는 이제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해갖고 우리나라 친러 성향으로 그렇게 우리 잘 살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합니다. 이때는 되게 늦었죠. 자, 뭐 이게 벌써 2월 달에 일이 터졌는데 3월 18일 날 제재를 처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제재를 결정했죠. 아마 이때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이때도 서방에서 제대로 대응을 우리가 못했구나라는 거, 그런 거를 느끼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2월 14일 날은 돈바스 쪽이죠. 자,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 이쪽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푸틴이 러시아에서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 이 분리 독립 투표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독립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11일 날 이 일이 있었는데요. 5월 12일, 요게 5월 달입니다. 자, 3월 달까지로 일단 뭐 러시아 제재하는 거 요걸로 일단락은 됐고요. 그 다음 4월 달에 뭐 독립시위, 분리독립 시위가 있었고 5월 11일 날 투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5월 12일 날은 EU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9월 달하고 2015년도에 1, 2차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냥 루간스크 주, 도네츠크 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루간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거를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하되 자치권을 주자. 이게 민스크 협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민스크 협정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푸틴이 마음대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뭐 원전 공격해놓고 지금 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핵무기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어.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역사 공부하려고 이거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죠.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2014년도에서 15년도 코스피 월봉이에요. 좌측에 있는 게 코스피 월봉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2014년도, 15년도 러시아 쪽, 러시아 주식시장 월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별 까딱 없죠. 자, 그냥 박스권이었습니다. 하긴 이때가 한참 중간이었어요. 우리 2008년도에 그 리만 사태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좀 확 들어올렸다가 7년간을 2016년도 말까지 2010년부터 7년간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그냥 움직인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한중간이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도 별별의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그것도 2014년도에 있었고요. 또 2015년, 2016년도에는 영국이 난데없이 갑자기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시끄럽게 만들었었고 굉장히 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그 앞에 2012년도에는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굉장히 뭐 별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일 한번 안 좋은 일 팍 터지면 주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또 뭐 조금 좋을만 하다가 또 일 터지면 또 빠졌다가 7년간 박스권인 그 시기 한중간에 있었고요. 자, 뭐 2014년도는 이쪽이니까 이 전쟁 났을 때가 2월달 이때부터 조금 그랬었죠. 그리고 3월달에 시끄러웠으니까 3월달에 그냥 좀 월초에 좀 빠졌다가 이런 양선이 나죠. 자,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쵸. 뭐 이때는 조금 빨리 끝났죠. 아까 저 보셨듯이 크렘반도 사태 일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뭐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들겨 맞고 자, 제재를 당하면서 뭐 조금 안정되나 싶더니 조금 반등 나오더니 또 두들겨 맞죠. 그러더니 2015년도까지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증시를 거래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증시를 거래하는 거니까 크림반도 때 그때도 좀 시끄럽고 뭐 이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별 영향이 없었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한번 볼까요? 현재도 뭐 그렇게 지금 요거는 좌측이 코스피, 우측이 나스닥입니다. 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오늘 좀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그래도 전저점 뭐 이런 부분들 전저점은 지켜줘야 될 자리는 2591포인트죠. 자, 뭐 오늘도 이 위에서 끝났으니까 크게 보면 뭐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시부터 저쪽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 협상을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는 230포인트 막 이렇게 마이너스였었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크게 보면 전쟁의 영향은 별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한적인 영향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면 정말 좀 많이 아프겠죠. 뭐 전쟁이 커진다든가 확전이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 나토하고 저 러시아하고 충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핵을 쓴다든가 뭐 소형 핵이라도 또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커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면 제한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이런 것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뭐 세계에서 자원 매장량이 물론 추정치입니다. 이거 추정치인데 가장 많아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뭐 땅이 가장 넓어서 그런가 하여튼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이고 뭐 3위가 사우디 정도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뭐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목재, 금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 갖고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자원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려감은 이런 것들이죠. 자,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1위는 미국이에요. 1위는 미국인데 러시아가 2위입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의 26%를 알루미늄 수출의 26%를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니켈은 49%, 밀은 17.7%가 이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흑토지대가 어마무시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대죠.
자, 그래서 유럽의 빵 공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려가 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저 다음 장들 쭉 보시면 그렇게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전쟁의 영향은 일시적이에요. 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지금 수급 공백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죠. 저 뭐 안 그래도 저 공급망이다 뭐다 뭐 이래 갖고 좀 유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때 그냥 불을 부어버린 거죠. 이게 러시아 쪽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불을 부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유가가 지금 뭐 120불, 130불 이렇게 되면요. 증설 안 하겠습니까? 미국의 지금 셰일 오일들요.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완전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 뭐 이거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면 우리 설비 투자하면 뭐 전에도 많이 당해봤잖아.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라면 셰일 오일들 이런 것들도 설비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또 바이든은 저 이란을 풀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협상 그거 지금 갑자기 뭐 1년 내내 조용하다가 작년 내내 유가 급등하니까 핵협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전에보다는 좀 더 뺏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그냥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합의를 해놓고 그냥 뒤집어 버렸으니까 지금은 또 협상도 러시아 때문에 이란에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지금 이렇게 좀 조성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은 산업 사이클에 좀 영향을 받죠.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지하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에보다는 지금 전기차 섹터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이 강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원재료도 마찬가지죠. 여기 원재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농산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농산물을 원자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원재료라고 적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은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뭐냐 하면요. 자, 요게 WTI예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아까 주식시장 그렇게 봤었죠.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저 주식시장을 봤었는데요. 요거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2014년에서 2015년 월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뭐 거의 100불 위에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가 고점을 찍은 게 이때가 2014년 6월이에요. 아까 보셨죠? 저 2월 달에 공격을 시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다음에 저 5월 달에 저 러시아에 대해서 2차 제재가 들어가고 뭐 그 돈바스 지역 뭐 그쪽 때문에 2차 제재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는 5월 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2014년도 크롬반도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때 그냥 후다닥 하고 끝낸 건 아니에요. 뭐 그 처음엔 크롬반도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5월 달에 좀 갈무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가 2014년 6월 달이에요. 고점 찍었던 이 자리가 107.26이었습니다. 107.26. 자, 근데 뭐 요게 조금 잠잠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월봉이에요. 뚝 떨어지더니 이게 12월 종가입니다. 12월이 가장 저가로 끝난 그런 형태였어요. 자, 이때는 53.07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유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쪽 미국의 셰일 오일들 이쪽이 증설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란 핵협상이 들어간다라면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조용해진다라면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유는 그렇고요. 천연가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도 967.08이었었네요. 967.08. 자, 요게 언제? 2014년 6월. 똑같습니다. 2014년 6월 이 유가하고 똑같이 그때 고점을 찍은 거예요. 자, 캔들 모양도 비슷해요. 자, 캔들 모양도 차이점은 원유는 $100 이상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 천연가스는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치고 올라왔다가 이때 7월 달에 음성 그리고 조금 반등 나오는 듯하다가 밀리고. 그래서 저 종가는 2014년도 종가는 727.39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유가는 고점보다 50.52% 반토막이 더 났어요. 반토막이 더 났고 이 천연가스는 24.78%가 밀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요 에너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그 이강우 전문가가 알루미늄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알루미늄이 가장 길게 갔어요. 가장 길게. 아까 보셨을 때 그 원유나 저 천연가스는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자, 근데 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이었죠. 자, 1월 달에 좀 밀렸다가 2월 달부터 올라오죠. 2, 3, 4, 5, 6, 7, 8월 달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하고 뭐 좀 비슷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에너지보다는 이 알루미늄이 더 많이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고점이 8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거는 2114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뚝뚝뚝뚝 밀렸는데 자, 종가는 12월 종가는 1831.50입니다. 자, 이것도 8월 달 고점보다 한 13.36%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자, 요것도 순서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야, 그때 2014년도에는 에너지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오래 갔네? 요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뭐 이 관련되는 ETF를 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니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니켈도 요거는 이 앞에 큰 게 있어 갖고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크게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캡처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켈은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5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21,025. 자, 요게 5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5월 달은 그렇죠. 유럽 쪽에서 이렇게 제재를 처음 들어갈 때 그때가 5월 달이었으니까 자, 그때 여기 고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찍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자, 종가는 연말 종가는 15,175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고점보다 한 27.82%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그 러시아 쪽이 그렇게 되게 좀 길면 길수록 아마 좀 올라가는 기간도 길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요거 말고도 곡물 가격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를 캡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곡물 가격은 밀도 마찬가지고요. 요건 밀입니다. 밀이고, 자, 요거는 옥수수예요. 이쪽은 옥수수인데 여기 5월 달에 고점이 744 정도가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빵빵빵 2월, 3월, 4월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전에 미리 너무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연말에 한 석 달 정도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 고점보다는 19.92% 정도 2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었죠. 이때는 595.75 정도로 마감이 됩니다. 자,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5월 달에 522.75 정도였었네요. 522.75. 자, 근데 12월 말에는 404.5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2.62% 정도가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충은 거의 좀 살펴봤죠. 자, 에너지 지금 되게 시장에 되게 시끄러운 그리고 떠들썩한 그런 쪽이 에너지 섹터, 원자재 섹터, 그 다음에 농산물 섹터 이런 거잖아요. 자, 대표적인 상품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은 뭐죠? 이게 조용해지면 그냥 꺼질 수도 있다. 거품처럼 이렇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때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고 그쪽이 해결된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상품 쪽에서는. 아니면 뭐 상품 인버스를 하시든 좀 빠져나오는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상품 인버스를 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일 당장은 나올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주식 쪽에서도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품 가격은 요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면 크림 반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속전속결로 마감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좀 빨리 끝났죠. 근데 뭐 저쪽 일각에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 쪽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저 57개 중가 뭐 그쪽에서 4천 몇백 명이 좀 체포가 됐대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99년도인가 뭐 몇 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한 사업가가 하나가 미국에서도 돈을 조금 벌었나 봐요. 뭐 푸틴한테 현상금을 걸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건데 저 러시아 군인들한테 한 거예요. 100만 불 내가 상금 걸 테니까 푸틴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체포를 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100만 불을 현상금을 걸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만 불 갖고는 그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겠죠.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러시아 쪽이 이런 반대 여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단기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푸틴이 정말로 실수한 겁니다. 정말로 실수한 게 그냥 만만하게 봤잖아요. 만만하게 보고 옛날에 크림반도 때려보니까 그냥 쉽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그때 당하고 난 다음에 그쵸,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안 당하겠다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예요. 자, 단기전을 예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기전을 예상하는 근거는요. 자, 미국의 영국이죠. 싱크탱크 CER이라는 기관, 그쪽에서 나온 건데요. 러시아 전비가 하루에 뭐 한 200억 유로 정도, 그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억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한 25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열흘만 전쟁을 해도 250조잖아요. 지금 뭐 한 20일 가까이 돼가죠. 20일까지 안 됐네요. 뭐 한 달만 전쟁을 치르면, 그쵸, 뭐 한 750조 정도를 쓴다라는 얘기인데, 한 달만 전쟁을 치러도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 게
750조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 내년에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죠, 올해.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600조 대잖아요. 뭐, 전쟁 뭐 한 2, 30일 치르면 그거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좀 과장이 된 거는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이 된 건 맞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 그 한 60km 정도 이 전차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그러죠.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뭐 그런 관측도 되고 있다 그래요. 전차에서 내려갖고 도망가는 러시아 병사들이 도망가는 그런 것들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배가 고파서, 추워서, 살려고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급이 안 되고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저항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뭐 제블린이라는 거 미국에서 여기 어깨에다 이렇게 올려갖고 미사일 쏘는 건데, 야, 그거 영상 보니까 전차 잘 잡더라고요. 이 전차가 그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도 기갑부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자주 포를 타고 다녔는데요. 자,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로우라는 그런 무기였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비대칭 무기죠. 이게 뭐 한 8억 정도 한대요. 이 제블린이라는 게 8억 정도 하는데 전차는 50억 정도 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 전차가 지금 뭐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한 200대 넘게 깨졌다 그래요. 200대 넘게 깨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러시아가 고전 중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아주 더 길게는 못 가는 게 한 뭐 열흘 이상 이렇게 더 못 간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도 일부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부는 그 땅이 좀 이렇게 녹으면 봄에요. 이 땅이 녹을 때가 되면 거기가 완전히 뭐 늪지대 이걸로 변하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갇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 고구려하고 수나라나 당나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때 뭐 당태종이 요택의 늪지대에서 뭐 거기서 고생을 해서 죽을 뻔했다 막 뭐 그런 얘기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수양제도 도망갈 때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뭐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긴 뭐 늪지대가 뭐 몇백 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저 중국 쪽하고 이쪽에 있는 건데 이쪽에도 우크라이나 쪽에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다닌대요. 그래서 뭐 예전에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도 이쪽에서 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패전을 했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마찬가지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좀 더 있으면 이게 더 심해진대요. 더 심해져서 러시아 전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차 못 움직이면 도망가야죠. 그거 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우크라이나 노획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또 반전 여론이 있죠. 반전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도대체 뭔 죄입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뭐 뱅크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 그리고 뭐 신용평가회사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그렇게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푸틴이 권좌에서 축출당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자기 능력보다 훨씬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뭐 굽신굽신하고 예,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니까 자기 얘기가 진짜로 다 맞고 자기 얘기가 뭐 그 나라에선 법이겠죠. 그런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번에 이 푸틴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자, 구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79년도에 시작된 건데요. 그 이슬람 세력 이쪽을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데 같아요. 작년에 미국도 9.11 테러 때 그때 뭐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갖고 작년에 철군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별 특별한 소득 없이 있다가 철군을 했는데 미국보다 먼저 그런 전철을 밟은 게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이 이렇게 쳐들어갔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게릴라전이죠. 게릴라전으로 막 이러다가 이때 러시아 병력이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철수를 했는데요. 10년이죠. 10년 동안 뭐 그냥 게릴라전으로 싸우다가 계속 물러난 거예요. 자, 이게 구소련이 붕괴가 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러시아 사람들 뇌리에 분명히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자, 망명 정부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나와서 국외에서 뭐 지휘를 하면서 게릴라전 뭐 이런 걸 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그냥 여기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제거가 된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냥 아이고 이제는 항복할게요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끝까지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게릴라전을 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나 푸틴 쪽에는 아마 최악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몰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뭐 시청자님들 참고하시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 차트들 뭐 이런 것들 일부러 캡처해갖고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좋은 참고 자료 되셨으면 합니다. 자, 뭐 물 한 잔 마시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아까 저 이강무 전문가하고 EJ 프로를 할 때 그때도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정말 좋았던 스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효성첨단 소재였었죠. 자, 지금 뭐 오늘도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도 조금 밀려서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뭐 한 2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저 2021년도 저 영업이익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한 4,37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거는 2020년도에 비하면 그쵸 뭐 한 14배 정도? 야, 솔직히 말이 14배지 영업이익이 이게 정말로 뭐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작년에만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고 많은 건 아닐 거예요. 자, 뭐 작년에 이 아라미드 섬유라는 거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라미드 원사를 만드는데요. 자, 요게 2003년부터 좀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상업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 요즘 좀 많이 들어가죠. 뭐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된다. 우크라이나에도 뭐 헬멧을 보낸다, 방탄조끼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에도 저 전쟁 물자들 이런 거를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뭐 소총이나 뭐 이런 것들 살상 무기는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이런 방어용 무기들 그러니까 뭐 헬멧이나 군용 헬멧, 방탄조끼, 뭐 그다음에 전투식량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그 헬멧이나 뭐 이 방탄조끼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이 아라미드 섬유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자 2021년도 작년도에 증설을 완료를 했어요. 3,850톤으로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이거 작년에 증설하자마자 올해 쓸 일이 좀 많아지네요. 우크라이나 쪽도 지원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런 것들 또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물량을 채워 넣어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탄소섬유 더 중요한 게 이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는 원래는 계획은 작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한 2,500톤 정도를 더 증설을 해갖고 총 캐파를 6,500톤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2,000톤만 증설을 해서 6,000톤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거기다가 500톤을 더 늘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다시 이 증설 발표를 했어요. 야, 그 6,500톤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갖고 더 증설할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반기에 증설을 해서 6,500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상반기에 투자를 한답니다. 상반기에 증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6,500톤 캐파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2,500톤을 더 추가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총 합쳐서 9,000톤 정도 캐파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탄소섬유는 정말로 아무나 못 만드는 그런 소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9개 기업밖에 못 만들어요. 9개 기업밖에 못 만드는데 그 중에 1위는 도레입니다. 근데 이 탄소섬유가 이 9개 회사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탄소섬유는 굉장히 좀 이게 강도도 강하면서 탄성이 있는 거죠. 뭐 늘었다, 뭐 손으로 이런 늘려서 늘리는 건 아니지만요. 이 탄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회사마다 물성이 좀 틀려요. 물성이 좀 틀린데
이 도레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도레이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성을 거의 다 만들어요. 뭐 이 강도가 강한 거, 탄성이 강한 거, 뭐 이런 거 중간 성질 뭐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만드는데 이 도레이 같은 경우는 그 항공 소재들 뭐 이런 걸로 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쪽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요. 자,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물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 섬유 물성 중에서도 강도가 강한 거 거기에 강점이 있어요. 그걸 주로 만드는데 바로 그 강도가 강한 게 그쵸? 탄소 용기 그러니까 탄소 섬유 용기 그러니까 수소를 담는 그 용기를 만드는 게 물성이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는 지금 도레이 거를 많이 뺏어오고 있어요. 많이 뺏어오고 있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을 조금 좀 가격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CNG 쪽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이제는 이 탄소 섬유로 다 만들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쪽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하는 일을 보면 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자, 9,000톤 캐파로 계속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뭐 발표하고 난 다음 몇 달 있다가 아니야, 더 해야 돼. 또 몇 달 있다가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 더 해야 돼. 이렇게 캐파를 증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소 섬유가 이게 나중에 정말로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 자, 이게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 수소 용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탄소 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한국카본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풍력 블레이드 그 날개를 유리섬유로 만듭니다. 유리섬유로 만드는데 이걸 탄소 섬유로 만들었을 때 훨씬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효율이 뭐 한 30% 정도 더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들 풍력 블레이드 쪽 같은 경우도 다 이거 나중에는 이 탄소 섬유로 바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쪽, 그리고 태양광 쪽, 태양광 장비 쪽이요. 그 폴리실리콘 만드는 그 인곳이라 그러죠. 인곳을 만드는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탄소 섬유로 들어가야 돼요. 자, 아마 2,500톤 추가로 증설하는 거는 이 태양광 쪽, 이쪽 향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소는 두말하면 입 아픈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잠잠한데요. 내일 모레가 대선이죠.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 아마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잠깐 동안 봤었는데요. 2021년도에 4,3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10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2조 2천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조 2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정도 나온다라면 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싼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탄소 섬유를 캐파를 늘리면요.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매출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4,100억보다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왜? 내년에도 캐파 증설을 할 테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상치 나온 것보다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훨씬 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싼 수준, 매수해서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밀린 모습인데 자, 빨리 좀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그러고 22평선 위로 올라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반전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금 미심쩍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지금 22평선 자체를 이렇게 돌리려다가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저 투자를 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지금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인플레, 긴축, 뭐 버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다. 그래서 지수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건지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면요, 계좌에 현금이 꼭 있어야 돼요. 현금 꼭 있다가 꼭 보유하고 있다가 푹 빠질 때 있잖아요. 푹 빠지면 그때 매수했다가 뭐 한 두 자리 수익 뭐 제일 바닥에서 잡으면 두 자리 수익률까지도 노릴 수 있겠지만 제일 바닥에서 잡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푹 빠졌다 싶으면 거기서 좀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오고 또 기다렸다가 푹 빠질 때 기다렸다가 또 매수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단기 매매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갈지 중장기로 갈지 그거부터 정하시고 단기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중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로봇이나 4차 산업혁명 섹터들 요런 쪽에 집중해서 매집을 한다라면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